네,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이신 이경민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너무 바빴죠. 너무 정신없고. 트럼프가 2기 들어서 힘들게 할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말이 계속 바뀌고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스레드에 남겼던 그 단어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와, 트럼프가 어떻게든 협상 밀어붙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 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할지는 저희도 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 깜짝 발표라는 건 이제 2주 휴전? 네, 2주 휴전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또 며칠 연장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얼마 안 남기고선 바로 휴전 협정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는 실무 협정 장소를 공개하고 참석자들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서 시장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짝 이슈가 아니라 진짜로 종전까지 가려고 하는 협상 자리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기대를 만들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2주간이고 네.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지만 네. 다음 스텝으로 네. 가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고 넥스트 스텝도 기대해 볼 만하다. 뭐 이런 그렇죠. 관점이신가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성향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끌고 딜레이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겠고 협상 과정에서 뭐 노이즈가 될 만한 변수들은 있겠지만 더 나빠지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의견 충돌은 있어서 그에 따른 등락은 불가피하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이제부터는 좀 위쪽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장님 나오셨을 때 네. 저는 진짜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증시 두고 네. 증시를 가리키면서 롤러코스터도 이렇게 만들면 욕먹는다. 네, 그렇죠. 맞아요. 진짜 네. 그때 상황 보면 네. 이제 이렇게까지 급등락으로 만들면 진짜 울렁 멀미 나서 욕먹는 롤러코스터.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근데 사실 물론 이런 롤러코스터는 좋죠. 좋죠. 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는데 네. 저 옛날에는 투자자분들이 사이드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서셨던 그쵸. 것 같은데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됐어요. 익숙한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한국 금융위기 때 97년, 네, 98년 때 그리고 IT 버블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도 지금처럼 한 달 동안에 한 대여섯 번의 사이드카가 발동되긴 했었는데 그때는 시장이 내려가 어마어마한 급락을 하고 경기 침체의 흐름이었는데 경기 침체도 아니고 실적도 안 꺾였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런 사이드카가 발동했던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행히 오늘은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요. 특히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저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뚫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는 어쩌면은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또 연기하는 이유로 인해서 한 번 변동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힘차게 오늘 뭐 하락 추세대를 뚫어버렸습니다. 갭으로 뚫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41, 51선 있는 2400 후반에서 2500선대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저는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41, 51선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을 열어주게 된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고 굉장히 오랜만에 또 외국인이 조단위 매수를 보여줬다는 점들도 의미가 있었고 그동안 시장의 흐름을 견인해왔던 금융투자 쪽에서도 조단위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들이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들어서는 물론 전쟁 이슈가 가장 크긴 합니다만 네. 이게 방향성이 일정하게 있기보다는 네. 좀 이벤트에 따라서 엄청나게 움직이는, 움직였죠. 그렇죠. 네. 엄청나게 그런 식으로 좀 흔들리는 장인데 변동성 국면인데 그게 2차 변동성 국면이다라고 보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고요. 보통 지진이 크게 발생하면 여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3월 초에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코스피 코스닥 모두 10배에서 11% 정도의 장중 변동성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다가 쭉 장중 변동성이 줄어들다가 4월 들어서면서 또 움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또 한번 5천 초반으로 내려갔죠. 그러면서 2차 변동성이 진행 중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느냐 아니면 하락 추세를 맞고 또 떨어지느냐 이 기로에 서 있었는데 오늘 그걸 뚫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차 변동성이 있으면은 뭐 3차, 4차 변동성이 있는 거냐라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변동성보다는 2차 변동성이 낮고요.
그리고 다시 변동성이 온다 하더라도 장중 뭐 6, 7%의 변동성보다는 한 3, 4% 정도의 변동성 정도로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점차 낮아지는 과정에서 1차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2차 변동성도 좀 컸던 상황이다. 지금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는 상황은 안 벌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차 변동성에서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엘리어트 파동이나 여러 가지 테크니컬리 네. 보면은 A, B, C로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은 1차 조정이 A가 1차 변동성이고 B, C가 2차 변동성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3, 4차 변동성은 그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지 여기서 1차 변동성 때문에 이제 2차 변동성 왔다고 이제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키다라는 말씀 많이 드려왔죠. 네. 오늘 그 상승을 보시면서 사실 예상은 했잖아요. 다들 네. 장 전에, 네, 네, 개장 그쵸. 전에 그 2주간의 휴전 맞아요. 뉴스가 나왔기 네. 때문에 오늘은 상승이다. 감은 잡았지만 그 폭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분들은 다 예상치 정도가 있으셨을 텐데 네. 예상보다는 더 많이 좀 오른 건가요? 아니면 좀 덜 했나요? 아니면 예상치 뭐 그대로였나요? 5, 6% 정도의 상승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 했었는데 그렇게 봤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좀 되게 웃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 미국 선물 지수가 2.5, 2.4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2배 움직이면 코스피더라고요. 그래서 5% 정도 움직이겠다라고 네. 하고 8시 전에 9시 전에 NXT 거래를 보면은 뭐 반도체가 막 튀어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한 5% 정도 가겠다라고 했는데 관건은 여기서 상승폭을 늘리냐 음봉을 내고 상승폭을 못 지키냐라는 게 관건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나름대로 장중 흐름들을 좀 잘 지켜줬다라 보고 있고 장 마감까지 외국인하고 금융투자가 꾸준히 사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조금 더 이제 갔던 거잖아요. 네. 거기에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워낙에 좀 크기 때문에 그쵸. 두 종목이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이 진짜 말도 안 진짜 되는 진짜 수준까지. 말도 네.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할 정도로 놀라운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음에도 1% 상승한 게 오늘 좀 반영이 됐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네. 연간 실적 전망이 굉장히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그래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시면은 네.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 상단이 54조였어요. 54조.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57조. 분명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왜 시장에 등락이 있었냐. 장중 흐름들을 보면은 뭐 지역적 리스크도 있었지만 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2분기는 더 세질까라는 고민을 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여러 가지 이거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을까? 뭐 네, 이런 그런 거요? 여러 가지 심리 그리고 또 한 번은 튀었으면 쉬었다 가겠지라고 해서 좀 일부 저점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하는 심리가 있었을 텐데 그런 등락이 있었는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제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자마자 26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이 3개월 기준으로는 한 30조가 그냥 올라갔고요. 더 올라갈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1개월 컨센서스 기준으로도 한 30조 상향 조정됐습니다. 27년 영업이익 전망은 한 40조 넘게 상향 조정됐고요. 1개월 컨센서스도 40조, 50조 가까이 상향 조정됐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컨센서스보다 10조 정도 올랐는데 나머지들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본 실적 발표되는 4월 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로 발표하겠죠. 닉스 같은 거 발표할 텐데 이 두 개가 발표하는 4월 말 5월 초에는 또 한 번 실적 전망 레벨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경민 부장님은 대신증권 FICC에 계시지만 네. 오늘 일부 증권사 다른 곳에서는 2027년인가요? 제일 잘 버는 1등 네. 된다. 2등이 엔비디아, 네. 3등이 아람코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와, 그러면은 지금 이 가격에서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그런 것들 차치하고 네. 어쨌든 다 펼쳐보면 좋다는 거잖아요. 그쵸. 엄청 좋다는 거죠. 그럼 지금 사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전자의 목표 주가는 믿지 마라. 계속 상향 조정할 거다. 그냥 실적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주가 흐름들이 12개월 선행 EPS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2026년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는 것도 있지만 27년, 28년도 같이 상향 조정돼서 이 실적이 언제까지 우상향할까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6년 영업이익 전망은 30조 상향 조정됐는데 27년 40조 상향 조정됐잖아요. 더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선행 EPS가 꺾이지 않는 그림이라면 계속 올라가야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지금 12개월 선행 PR이 7배가 안 됩니다. 예. 6.69배. 실적이 더 좋았으니까 6배 초반으로 내려가겠죠. 이런 그림에서 뭐 지금 샀다 팔았다는 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최근 들어서 좀 흔들렸잖아요. 저는 17만 원, 18만 원이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새 20만 원 넘었습니다.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목표 주가가 25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하는데 그거 믿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네. 믿지 마셔라라는 얘기가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네. 너무 그거에 목매이지 말고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12월만 하더라,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와 15만 원이래 목표 주가가 그러니까요. 18만 원이래 막 이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18만 원 가면 팔아요? 그러니까 영업 좀 많이 다니니까요. 그래서 아니요 그거 팔지 마시라고. 그때쯤 되면 20만 원짜리 나오고 22만 원짜리 나올 거다. 그럼 22만 원에 팔아요? 아니라고. 그때 가면 한 25만 원, 30만 원짜리 나올 거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는 만큼 상승 여력이 더 크게 확대되는 건데 지금 레벨에서는 이 정도의 목표 주가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지만 실적 전망이 더 올라가고 진짜로 실적이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가게 된다면 더 열리겠죠. 그런 그림이라서 근데 이거는 반도체, 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5,500선에 근처 왔는데 12개월 선행 PER이 7.5배밖에 안 돼요. 7.5배는 어느 수준이냐면 코로나 때 저점입니다. 그래요. 네. 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왜? 이익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12개월 선행 PER 10배만 해도 7,300이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정상화 어디까지 가야 돼요? 7,300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화가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화 정도 수준. 밸류를 정상화하는 네. 수준까지만 가도 뭐 어마어마한 레벨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왜 그동안 못 갔냐? 지금 상황이랑 작년 4월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관세 이슈 있었던. 네. 그때도 딥시크 쇼크가 있었고 네. 관세 이슈가 있었고 네.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터보컨트의 반도체 현물 가격 하락에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딥시크 쇼크 때문에 AI 성장이 이제 꺾일 거야. 관세 때문에 이제 교역이 망가져서 이제 경기가 다 안 좋아지는데 한국이나 이런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타격이 제일 커. 그러면 막 빠졌어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터보컨트는 되게 빠르게 반박이 나와서 이슈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반도체 현물 가격 하락도 지금 반도체 흐름을 보면은 90% 이상이 AI랑 서버 매출이니까, 이익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것도 어느 정도 반박이 됐고, 그동안 사람들의 많은 눈을 가렸던 게 지정학적 리스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뭐 결국에는 유가가 폭등을 해서 고공행진을 하면 물가가 튀고 금리 인상하고 경기는 결국 꺾일 거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다 있었죠. 장기화되면. 이걸 걷어내면 별일 없는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몇 가지는 이게 장기화되면이라는 가정을 빼버리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이게 빠르게 해결되면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거꾸로. 네, 유가가 안정되고 그러면은 뭐 채권비 떨어질 거고 달러 떨어질 거고 원달러는 오늘은 다이렉트로 내려왔잖아요. 그런 그림이 나오면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그 와중에 많은 투자자들의 눈을 가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 시선을 돌리게 했던 지정학적 리스크에만 몰입되게 만들었던 것들이 이게 해결됐으면 뭐가 있지라고 봤을 때 정책은 더 세졌고 실적은 더 레벨업 됐다고 본다면 시장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번 주에 물가가 발표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코어 물가입니다. 코어 물가가 튀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지긴 해요. 근데 다행히
에너지 물가 때문에 CPI는 뭐 3.4, 3.25로 튀고 코어 PCI도 반등하는 그림이긴 하지만 PC도 반등하는 그림이긴 하지만 코어 CPI는 2.7, 2.6 수준, 2.5에서 좀 반등하는 정도 수준인데 전망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까지의 예상치는 4월, 5월까지 CPI는 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코어 물가는 반등하지 않아라는 네. 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PC는 반등해도 코어 PC 반등은 제한적이야. 네. 그러니까 에너지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물가 상반력이 확산될 거야라는 걱정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마무리가 된다면 뭐 다시금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플랫한 그림이지 얘가 같이 튀어오르는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분기별 물가 전망을 본다 하더라도 CPI가 2분기 때는 3.4로 튀는 그림인데 요 짙은 근원 PC 같은 경우는 거의 플랫하고 3분기 때부터는 다시 떨어진다는 그림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은 뭐 장기화되면 다 바뀌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4월 초중반까지 흐름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치에는 아직까지 에너지 물가로 인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반력이 반영될 거라는 걱정은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정적 리스크가 완화되면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격화되는 흐름일 때는 장기화 되면에 항상 우리가 그쵸. 꽂히죠. 네. 근데 조금만 틀어서 만약에 빠르게 해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는 잘 생각을 안 하게 네. 되는데 지금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저번 주만 하더라도 많이 그랬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말이 좀 격했어요.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그건,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그렇죠. 해결된 건 아닌데 저희 원자재 담당하는 최정 연구원 같은 경우는 네. 항상 말합니다. 저렇게 격하면 조만간 끝난다는 얘기다. 최진영 연구원 그 네. 원자재 담당. 네, 원자재 담당. 그쵸, 항상 말하거든요. 네.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합의에 다다르는 과정이지 아. 격해진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바뀌려면 액션이 취해지는 거다. 말로만 하는 건 무서운 게 아니다. 근데 액션을 하나도 안 취하고는 계속 말로만 했었잖아요. 액션도 겁만 줬고. 그래서 최지영 연구원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라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걱정하기보다는 기회다. 빠진다. 기회다. 더 살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앞서서 이제 시장 상황 말씀해 주실 때 외국인이 돌아온 게 또 상당한 의미가 네. 있다. 오늘 조단위 매수였고 현 선물을 다 매수를 했고 네. 선물 쪽도 좀 크게 사서 그리고 IT를 좀 팔았었는데 삼성전자도 오늘은 사고 하이닉스 담고 뭐 이런 전반적인 좀 의미가 있는 건지 그래 보이세요? 네.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있습니다. 의미예요. 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쓴 네. 건데 요 그림 보시면 네. 자, 요 오른쪽 그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예요. 그동안 외국인이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계속 팔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3월 24일 이후 17,500계약,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 3조 이상 샀어요. 이건 시그널이다. 선행성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다. 근데 사실 저 때도 그 전문가분들 나오셔서 선물 매수가 좀 이렇게 포착이 돼서 조금 긍정적 시그널을 말씀해 주셨던 분들 네. 있는데 네. 빨리 안 나왔어요. 그래도 계속 외국인은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좀 나온 겁니까? 뭐 이제 나왔다고 볼 수 본격적으로? 있겠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네. 보시면은 이게 코스피 전체 외국인 누적 순매수 강도예요. 네. 매수 금액을 보면 착오를 일으킵니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매번 사상 최대 매수겠죠. 근데 시가총액 대비 매수 강도를 보면 좀 흐름이 좀 잘 보이거든요. 보시면은 10일 누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 작년 4월 2번. 20일 누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보다는 못했지만 작년 4월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매도 강도가. 그리고 반도체를 보게 되면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버금가는 매도 강도가 있었고 그리고 자동차도 코로나 때 이상으로 매도 강도가 있었다가 2차 하락이 있었긴 했지만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까지 매도 클라이막스를 지났는데 선물에서 먼저 매수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언젠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멀지 않은 시점에 시장에서도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게 뭐 맞물렸던 시점이 그러면은
휴전 협상이든 종전 협정이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시점부터 외국인들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의 트리거는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를 한 시점이 코스피가 5천 넘어서면서부터였어요. 네. 그래서 5천 초반 가면은 그땐 들어오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원달러율이 너무 높잖아요. 여기서 1,550원, 1,600원 간다라는 그런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외국인은 사겠죠. 오늘도 보시면 뭐 20원 넘게 빠지는 그림이 나왔던 것처럼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제일 싸고 전 세계에서 그리고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팔 만큼 팔았고 그리고 환율도 고점이라고 본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살 수 있는 여유로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볼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1월, 2월 달에는 전적으로 리밸런싱이었어요. 그 이유는 네, 한국을 팔아서 줄여야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파는 매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피가 50% 올랐죠. 외국인이 조 단위를 팔았는데도 뭐 저도 영업부 쪽에서 해외 영업부 쪽에서 들었는데 1월, 2월에는 해외 운용사들한테 매일 컴플라이언스에서 한국 비중 줄이라는 메일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경고가. 왜냐면은 기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목표 비중이 있고 거기에 레인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코스피가 계속 넘어버린 거예요. 그럼 넘어간 것만큼 줄이는 거기 때문에 계속 줄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3월 달에는 여기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들어오면서 좀 많이 흔들리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매도 클라이막스는 지나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1월, 2월 3월, 4월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많이 시달렸던 상황이 오히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쯤이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적으로라는 표현 잘 안 쓰시는데 1, 2월의 외국인 매도는 전적으로 그건 진짜 리밸런싱이었다. 한국이 싫어서 한국이 안 좋아서가 아니다. 그거는 팔 수밖에 없는 덜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황이었고.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외국인 지분율인데요. 1월, 2월 달에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7%까지 찍었어요. 만약에 의지로 갖고 팔았다고 한다면 2021년 1월처럼 됐겠죠. 21년처럼. 이때는 진짜로 작정하고 매도하면서 보유 비중을 35% 이상이 되었던 게 그 31%까지 떨어뜨려 버렸거든요. 이런 그림이 아니고 그때는 보유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걸 좀 커트하는 단계였지. 시장을 파는 건 아니었고 또 재밌는 거는 1월 달에 가장 큰 매도를 보여줬던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예요. 그렇죠. 2개 업종에서만 11조 팔았고요. 나머지 23개 업종에서 11조를 샀습니다. 그래서 1월 달 매매를 보면 거의 보합이에요. 그리고 2월 달에는 반도체, 자동차, 은행, 증권, 보험 뭐 이런 많이 오른 업종도 또 정리했던 데 반해서 16개 업종 정도를 또 샀거든요. 이런 리밸런싱 했던 거지 뭐 한국을 팔고 아예 비중을 줄이고 떠나자라는 그런 흐름은 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의미 있게 들어온 수급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연속성 확인은 좀 필요하죠. 그렇죠.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뭐 팔 때는 뭐 정신없이 팔지만 살 때는 또 계속 사는 건지 또 이슈가 있으면 또 매도했다 또 사고 뭐 이런 그림이라서 연속성을 봐야 되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매수 금액하고 매도 금액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수를 3조 했는데 매도를 1조 했다? 그러면은 매수 우위잖아요. 근데 매수를 1조 했는데 매도를 3조 했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규모라든지 힘을 좀 가늠해 보시면은 뭐 며칠 사이에도 어떤 흐름이 나올지 좀 가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 전자를 팔고 다른 업종들 이제 리밸런싱 되고 살 때 2차 전지를 또 담기도 했고 최근에 2차 전지도 또 올라오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그러니까 전기전자 외에 조금 시선을 넓게 봐야 될 시점인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얘기 듣고 싶어요. 일단은 저는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뭐 지금 뭐 나쁜 거는 별로 없거든요. 일단은 실적 추진이 되다 보니까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위의 그림은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입니다. 빨간색이 전월 대비, 회색이 3개월 전 대비예요. 보시면은 작년하고 좀 다른 분위기가 뭐냐면 작년은 반도체만 끌어가고 나머지가 받쳐주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보면은 야 실적 전망 상향 조정되는 거 몇 개야 그러면 8개 9개 많으면 11개 12개 지금은 1분기가 16개 연간 전체가 18개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 보시면은 반도체, 에너지, IT 가전 그리고 IT 하드웨어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이에요. 네. 그리고 보시면 연간으로도 IT 하드웨어, IT 가전 얘네들이 좀 2차 전지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밸류에이션 비쌉니다. 70몇 배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익 턴어라운드가 계속적으로 실망감으로 줬어요, 2차전지는. 근데 그게 조금씩 살아나면서 외국인 수급도,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연기금 수급도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은 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다가 뭐, 에너지 가격이 워낙 높으니까 대체 에너지로서의 매력도도 재평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뭐, 그동안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좀 괜찮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감산 효과거든요. 구조조정을 이루면서 최근 중국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좀 빠르게 튀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든요. 리튬 가격은 거의 저점에서 2배 올랐고,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어서 2차 전지는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뭐 그게 뭐 종목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역사적 고점을 뚫고 넘어가는 거냐? 그거는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는 것은 요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과거 조선, 뭐 화장품 어마어마한 대세 상승 이후 첫 번째 급락 이후에 되돌림이 분명히 나왔거든요. 조선은 70% 이상 되돌렸고, 화장품은 한 55% 되돌렸는데,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50% 되돌려도 한 26%, 61.8% 되돌리면 한 43%, 70% 되돌리면은 한 50% 이상, 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2차전지 중에서는 뭐 세트업체도 괜찮긴 하겠지만, 저희는 소재 쪽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2주간이지만 휴전 얘기가 나오고 시간을 벌어서 그동안에 어떤 또 협상들이 있겠지라는 뭐 한숨은 일단 좀 돌리게 돌린 됐다. 뭐 이런 부분까지는 오늘까지의 상황이고, 네. 이번 주 CPI도 있고 뭐 FOMC 의사록도 있고 이런 부분 추가로 좀 이렇게 한숨 쉬어갈 때 네.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또 있을까요? 뭐 CPI가 물가. 중요하겠죠. 아까 네네. 보여드렸던 건데, CPI는 뭘 보냐? 코어 네. CPI 봐야 돼요. 코어 CPI. 아까 말씀해 아까 주셨듯이 말씀드렸듯이 코어 CPI가 중요하지, CPI가 얼마나 튀냐의 문제는, 지금 유가가 떨어졌잖아요. 90달러대로. 이거 더 떨어지게 하면은 CPI는 꺾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코어 CPI가 올라오면 뭐야? 이제 에너지 물가가 다른 데도 전이되는 거야? 라는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조금 걱정되는 거는 FMC 의사록 공개예요. 왜요? 파월 연준의장이 그전 FMC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한 적도 없다, 그냥 싹을 잘라버렸거든요. 근데 논의는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논의를 했을까가 조금 고민되긴 해요. 근데 지금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아마 금리 인상한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시장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별로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요. 너무 그것보다 괴롭혔던 이슈들이 더 많았던 것 그거보다 같아요. 지금의 시장 장세는 실적 장세예요. 지금은 실적이다. 네. 펀더멘탈 장세고. 그래서 금리 인상한다라는 것들보다도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더 위험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금리 인상, 뭐 금리 인하, 뭐 그런 것들, 금리 인하면 너무 좋죠. 금리 인하면 너무 좋은데, 금리 인상한다, 금리 인하한다, 물가가 튀었다, 뭐 그런 걸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노이즈는 될 수 있겠죠. 금리 인하 안 한대, 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대, 이래서.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포인트로 보는 것은 경기가 아직까지 받쳐주냐, 아니면은 아직까지 실적이 괜찮냐, 그런 상황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때는 물가가 너무 튀어서 연준이 진정을 시킬래야 진정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이제 역금융 장세로 가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실적 장세 이후에는 역금융 장세라는 게 들어오는데, 이게 경기는 정점을 지나고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는 때예요. 그때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 네. 아무리 빨라야 올해 하반기, 올해 4분기고, 아마 저희는 내년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데, 이걸 먼저 걱정해서 지금 판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지금 7.5배, 오늘 코스피가 5,800이 조금 안 되긴 했지만 장중에 5,800이 넘었을 때는 5,800이 8배입니다. 너무 쌉니다. 예. 그러면 사야죠. 예. 지금은 다음 사이클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현재 사이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낼 수 있을지 좀 집중할 때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5,872였어요. 종가가요? 종가. 5,900 넘었었죠. 5,900을.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숫자가 항상 좀 헷갈립니다. 그 부장님, 네. 그러니까 퍼가 지금 7.5배로 네. 따지면 정상화만 돼도, 그러니까
요 퍼 7.5배 수준은 코로나 때 네. 수준이니까 네. 요게 정상화만 돼도 아까 7,300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부장님께서 지난달에 코스피 목표치 7,000, 7,500 네. 이렇게 제시하셨을 때 네. 또 관심이 뜨거웠고 자료에서 이제 선행 PR 10배가 6,900선이다. 네, 그때 이런 그랬죠. 분석도 그때 그쵸? 그랬죠. 그때 그렇게 해주셨고 상반기 내에 7,500포인트 이제 네. 말씀해 주신 네. 거고 요거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좀 변화된 상황이 있습니까? 유효하죠. 어. 그때보다도 더 높아질, 강하게. 네,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요거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보시면은 이게 PER입니다. 7.58배 이번에 저점 찍었는데 어제가 7.56배였어요. 네. 그 레벨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가 7.52배였고요. 7.62배 이때가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거기다가 반도체 업황이 엄청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경기가 진짜 안 좋았을 때고요. 7.44배는 유럽 재정 위기 플러스 미국 신용등 강등. 7.52배는 코로나 그리고 작년 4월달 7.85배. 그 다음이 7.58배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8배 밑으로 갔다가는 항상 최소한 10배 정도는 올라갔다. 정상화를 가는 그림은 분명히 나왔다. 그것도 멀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보는 것은 여기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거 좀 디테일하죠. 어제 종가가 7.56배고 오늘 보면은 7.8배까지 갔겠죠. 지금 선행 EPS가 726.8이에요. 여기다 10배 해주면 7,26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시드렸던 7,500도 좀 디테일하게 봤는데 그때보다 반도체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비반도체 실적들은 아마 1분기 실적을 보면 좀 더 클리어해지겠지만 그러면은 상승 여력은 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정상화만으로도 저희가 목표했던 7,500선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지금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다리던 휴전 소식이 이제 나온 거고 네. 삼성전자 실적 진짜 역대급으로 네. 나온 거예요. 사실 너무 그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높게 증권사들이 잡을 때는 와 너무 저도. 눈높이 네, 높아지는 거 아니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 버리니까 와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럼 그 다음 관심사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이닉스로 가는 거예요? 뭘로 닉스로도 가는 가고 네. 또 하나는 다른 애들은 얼마나 잘했을까. 다른 기업들도 여타 기업들도 네, 보통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은 그림들을 많이 보여줘 왔거든요. 그래서 닉스 같은 경우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가 또 하나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반도체 곡물 가격 하락해서 어떡하냐 난리가 났을 때 트렌드 포스라는 데서는 분기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D램 가격 전망이 원래는 55에서 60%. 이건 전분기 대비 상승률이거든요. 그거를 거의 100배 상승으로 100% 상승 더블 간다는 전망을 했고 낸드도 거의 90% 올라간다는 전망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더 중요한 건 2분기인데 2분기는 13에서 18% 상승할 거로 전망했는데 58에서 63%, 18에서 23%인데 70에서 75%. 그러면 2분기도 꽤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야 여기가 정점 아니야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반도체 가격은 이제 매도자의 시간이거든요. 재밌는 얘기만 하나 드리면은 매도자의 시간? 네네네. 파는 사람이 마음이에요. 파는 사람만. 수요가 워낙 폭발하다 보니까 사가고 싶은 사람은 파는 사람이 제시하는 가격에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소위 갑이다.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인데 전자랑 해외 기업이랑 보통 분기 단위로 계약을 해요. 네. 그래서 1분기 때인가 2분기 계약을 하는데 이게 전자는 60% 정도 올리고 싶었대요. 60%. 우리 목표는 60% 올리는 거야. 전분기 대비. 자, 그러면은 협상을 하려면 위로 쳐서 말을 해야겠지.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100%로 시작을 하자. 했어요. 그래서 딱 협상 자리에 앉아서 사고 싶어 하는 애들이 얼마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100% 생각하고 있습니다. 땡큐. 목표는 60이었는데 더 부를 걸.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거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는 거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 꺾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보통 소비재 비중이 높으면 수요가 꺾이면 컴퓨터 대수가 안 팔리면 이런 문제가 될 텐데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서버랑 AI 비중이 90%가 넘어요.
근데 여전히 캐펙스 투자는 계속되는 거고 캐펙스 투자는 더 늘어날 거고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른다는 게 제일 센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닉스도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 방향성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야로 될진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냥 막연한 생각에 이런 칩 가격이 올라서 너무 좋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우리 경제도 그렇고. 근데 그 칩플레이션의 역습이라는 게 언젠가는 어떤 분야, 오겠죠. 어떤 경제 뭐 네. 분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좀 한편으로는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게 네. 어떤 게 트리거가 될지는 좀 네. 봐야 되겠지만 제일 어려운 게 네. 지금 소비재 비중이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제일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도 약간의 지우가 나타나긴 했는데 물가가 튀어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있는 돈으로 투자하던 AI 기업들이 이제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회사채를 발행해서 투자를 하는데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한때 사모대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거는 해결된 건가?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변동금리로 하는데 지금 채권금리가 4.4, 4.3 여기는 버틸 수 있겠지만 5, 6으로 갔을 때 버틸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은 지금 예정된 캐펙스 투자를 다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캐펙스 투자는 계속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대치가 점점 기울기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 기울기가 요만큼만 낮아져도 주가는 굉장히 빠른 조정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나올까봐 저희는 아까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역금융 장세로 들어가는 게 제일 걱정스럽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당장은 아니다. 당장은 아니다. 당장은 아니다. 근데 계속 팔로우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얼마나 떨어질지 저희는 $8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유가가 얼마 떨어질지 그로 인해서 지금 4월 물가까지는 좀 불안한데 5월 물가부터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희는 5월, 6월, 그러니까 4월, 지금부터 5월, 6월까지는 괜찮다. 근데 6월 달에 나오는 5월 CPI를 보면서부터 이제 제대로 물가가 꺾였는지, 아직까지 경기가 괜찮은지를 보면서 대응을 할 거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주도주하고 소외주를 좀 섞어서 대응을 해보자. 네. 뭐 이런 조언을 이제 또 해주시는데 주도주만 갖고 가고 싶은 게 사실 투자자 마음이기는 그쵸. 한데 이런 전략은 뭐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행해야 이게 유효한 전략입니까? 뭘 일단은 사요? 네. 일단은 1월, 2월 달 상승할 때 네. 금융주 살 걸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죠. 단기 탄력이 정말 좋습니다. 금융주. 네, 소외주였어요. 소외주였는데. 6개월 동안 멈춰 있다가 갑자기 튀어서 거의 더블을 갔거든요. 네. 그때는 반도체 얘기 안 하고 이제 증권주 막 얘기만 그랬죠. 했었죠. 네.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어요. 일단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네. 반도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동안 너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린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는 건 이찬희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네. 저희가 소외주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는 뭐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입니다. 인터넷 제약바이오. 25년 하반기 후 수익률을 보시면은 인터넷은 꼴찌고요. 제약바이오는 중간 이하예요. 최근 들어서는 더 떨어졌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럴 이유가 있었을까? 뭐 있기도 하겠지만 실적을 보면 실적점은 계속 올라가고 인터넷도 계속 올라가고 PER도 과거 평균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얼마나 낮냐? 반도체 다음으로 PER 평균 대비 괴리율이 커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있었나 봤더니 여기 보신 것처럼 채권금리랑 역상관 관계입니다. 이게 상대강도라서 올라가면은 코스피보다 세다라는 거고 내려가면 코스피보다 약하다는 건데 보시면은 채권금리 하락 국면에선 세고요. 채권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좀 약하고 하락 국면에서는 세고 상승 국면은 약하고 이 패턴인데 25년 상반기 중에는 한번 움직이려고 했어요. 가볼까 했는데 25년 4월 저점으로 채권금리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서 꼬꾸라졌는데 만약에 채권금리가 여기서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저희는 좀 갭을 메우는 차원에서 반등을 좀 세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서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플러스 알파로 인터넷 제약바이오도 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는 이제 좋다고 아까 네. 말씀해 주셨고 인터넷과 제약바이오 네. 말씀을 또 추가로 해주니까 주도주와 좀 소외주를 네. 섞어가는 네. 전략. 인터넷은 저번에도 사실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렸어요. 네카오 네. 우리 근데 얘기했는데 아유 참 답답하죠. 아유, 근데 음.
지금 한 7개월째 쉬고 있거든요. 아이고. 네. 지금 박스권 하단에 와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좀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은행, 증권, 보험도 6개월 동안 쉬다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튀었던 것처럼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럴 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막상 또 튀면 못 잡아요. 너무 네, 급하게 가면. 뭐 그런 관점으로 과거에 증권주가 그랬듯, 금융주가 그랬듯, 요것들도 좀 보자. 그래서 좀 섞어보자. 라는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부장님 오늘 되게 어떤 반전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의 날 와주셨어요. 네. 내일부터는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좀 돼야 되는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이러다가 경기 꺾이면 어떡해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계속 안 좋으려면 어떤 측면을 해야 되냐면 갑자기 지금부터 경기가 나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계속 빠지겠죠. 근데 시차를 두고 경기가 꺾인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정상화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 괴리가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펀더멘탈이 계속적으로 견조하다 하면은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겠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8, 90%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야 된다라는 거죠. 등락 있을 때 잘 모아가셔서 뭐 7,000선대 진입하는 거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선 진입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신 전략 중심으로 시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대신증권 FI 리서치 부장이신 이경민 부장과 함께 오늘 여의도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